안녕하세요.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존버 전략이 역시 최고의 전략이다. 존버 전략. 그냥 버티는 거야. 개인 투자가 개인 투자가가 뭘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또 개인 투자가 아니라도 그 누구도 시장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큰 줄거리, 큰 맥락, 요거만 잘 알면 큰 맥락이 이 바이러스가 장기간에 크게 위협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주식시장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잠시 쉴 것인가 정도만 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게 제가 뭐 계속 강조드렸지만 그냥 천재지변 같은 거다. 천재지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강조했던 것이 97년도 말에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10월 달에 뉴욕의 금융 시스템 붕괴,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서 경제가 정말 망가지는 거하고 이번에 이 그 바이러스 사태하고는 좀 다르다. 물론 뭐 앞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최악으로 가서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3,0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환자가 발생한 것이 그 이태리의 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이것이 이태리의 이제 국가적 재난이 되고, 이것이 유럽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렇게 간다면은 그야말로 이제 옛날에 블랙스완이 다시 나타나는 게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바이러스의 속성상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또 두 번째가 이제 두려움이죠. 두려움인데,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이태리 국민들의 3분의 1을 몰살시킨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약 뭐 2% 정도, 1%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다. 확진자 중에 그런 거죠.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뭐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면은 그걸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아시겠지만 원래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이 일시유행이죠. 일시유행이기 때문에 좀 지나면 또 사람들이 다시 식당에 갑니다. 지난 주말에 말이죠. 제 후배가 고깃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후배가 주안에서 고깃집을 하는데 장사 엄청 한 데다가 지난 주말엔 좀 됐대요. 옛날보다는 아직 뭐 그런데 지난 주말엔 좀 됐대.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래? 내 집에 도저히 못 있겠다. 가서 고깃집 가서 고기 좀 먹어야겠다. 술집 가서 술 한잔 해야겠다. 이런 거가 이제 아마도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다음 주말 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죠. 지난주 주말에도 벌써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주말 되면 이게 많이 좀 회복될 겁니다. 많이 회복될 거예요. 요런 현상이 이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요 현상들이 97년도의 아시안 외환위기나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뉴욕 금융시스템의 붕괴, 이거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의 출발점은 결국 가다한 부채예요. 가다한 부채. 모든 것이 이제 부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자본주의 경제의 이 본질은 부채의 순환이거든요. 부채의 순환. 부채의 순환. 이거란 말이죠, 이거.
자본주의의 특징은 부채의 순환이에요. 부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이게 이제 경제를 살리기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경제를 회복시켰다가 또 침체로 가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부채의 순환, 경제의 자본주의의 구조죠, 구조. 부채가 막 늘어날 때는 늘어나면 이때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경제 회복의 흐름이고, 부채가 막 줄어들면, 이제 부채가 줄어들 때는 은행에서 부채를 해소할 때 말이죠. 부채가 줄어든다기보다 부채의 증가폭이 약해지면, 이렇게 정확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가 부채가 줄어든다 그러자고.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은행에서 부채를 해소하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제 그게 침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순환되는 이런 경제 구조지, 지금처럼 뭐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물론 뭐 바이러스가 정말 블랙스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와는 다른 일시적 충격이라는 거죠. 일시적 충격. 그래서 제가 뭐 억눌린 소비다라는 이런 얘기도 쓰셨죠. 억눌린 소비.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지만 이 소비는 좀 지나면 될 거야. 소비가 지금 막 아니 식당에 못 가는 게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식당에 못 가는 게, 우리가 술 마시러 못 가는 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돈도 있고 다 경제가 정상적이라서 그냥 소비하려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현재의 그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참았다가 폭발하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봤던 거. 그래서 이제 존버 그냥 버티자는 얘기죠. 버티자.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하나의 심리요법이죠. 심리요법이지 그거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경제는 심리인데 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됐던 거. 요것이 이제 문제지. 공매도를 뭐 금지했거나 뭐 금지 안 하거나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좀 주식 사신 분들 계세요? 여우의 존버 전략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여우의 존버 전략이 좀 도움이 됐을래나? 어떻습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8시 좀 넘어서 8시 넘어서 또 12시 한 반쯤, 12시 한 30분 정도, 한 40분 정도, 그 다음에 밤 9시, 밤 한 10시 정도, 10시 좀 넘어서 10시 한 반 정도 돼야 되죠. 30분 정도. 그 정도에 이제 올립니다. 녹화된 것을. 이제 여기다가는 우리 와우넷에서 이제 바로 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이 유튜브에다가는 이제 하루에 3번 올리죠. 8시 넘어서 12시 한 40분, 또 밤 10시 30분, 그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생방송을 처음 시작합니다.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의 실시간 방송을 수요일날 밤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때 한번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그 TV 봤습니까? 그거 제가 금융주에 대해서 지금 한번 말 나왔으니까 제가 나중에 금융주 얘기 좀 할게요. 이 금융주는 현재 사실상 호황이에요. 호황. 금융주는 현재 호황인데 좋아요. 지금 금융업은 호황인데 좀 주목을 못 받는다. 주목을 못 받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만 불황이야. 주식시장에서만 불황. 지금 금융주는 지금 실제로 금융업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만 불황이죠. 주식시장에서만 불황. 근데 지금의 금융업 형태하고, 지금의 금융업 형태하고, 미래 금융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 미래 금융업이라는 게 2019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금융업이죠.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새로 시작된 금융업인데,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새로 시작되는 금융업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되는데, 2019년, 2020년부터 새로운 금융업이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금융업. 이 새로운 금융업이 시작돼서 이 금융업 내에서 엄청난 경쟁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경쟁. 이 경쟁은 이제 기존의 금융업 하고 새로운 경영업 이렇게 이제 기존 금융과 새로운 금융이 이제 힘차게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펼쳐질 것이고, 이런 새로운 금융이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의 뭐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대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전에는 왜 은행이 그냥 대출해 주는 거였잖아요. 대출해 주는 거. 또 뭐 증권사가 거래 중개를 시켜 주는 거. 또 증권사가 뭐 펀드를 팔아먹는 거. 또 보험사가 보험을 뭐 들게 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앞으로의 금융업은 금융사가 고객을 찾아가는 혹은 또 고객과 고객끼리의 소비자끼리의 연결과 소통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가 고객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면은, 또 요즘 이제 우리 TV 들어와서 이제 영화 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 옛날처럼 극장에 가면 극장에서 일방적으로 그 영화를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지금까지 쭉 영화 보는 스타일 보니까 당신은 007 스타일을 좋아해. 쭉 당신이 뭐 영화 보는 거 보니까 당신은 로맨스를 좋아해. 전쟁 영화를 좋아해. 또 뭐 중국 뭡니까 이게 쿵후 같은 거 그런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알아가지고 제시를 하죠.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금융업은 당신의 재정 상태, 또 당신이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 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돈이 좀 모자란던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제 좀 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공격적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공격적 투자를 제시해 주고, 좀 안정적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안정적 투자를 제시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달라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게 경쟁인데, 그 경쟁은 기존의 금융사, 이 기존의 금융사는 그냥 돈 가지고 대출하는 것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존의 금융사도 이제 바뀌어 나가겠죠. 그래서 신규 금융사인, 뭐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금융사하고 기존의 금융사인 신한은행, 국민은행하고의 경쟁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하는 그런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사실 뭐 제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JP 모건 체이스 뭐 이거 그런 거 쭉 보여드렸죠. 보여드리면서 주가 많이 18%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주가가 신한지주나 KB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주가 무지하게 내려왔는데 이건 분명 저평가예요. 저평가. 근데 그 저평가의 이유가 뭐냐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회사가 들어와서 금융의 어떤 미래가 바뀌어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저평가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정말 그 기존의 그 금융사 은행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 싸워가지고 이겨나가는데 은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그 금융사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금융사가 생길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제 현재의 금융사예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벌써 올해 흑자 전환되고 뭐 지금 되는 거 보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이제 그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네이버의 성장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기존의 은행들은 좀 뭐랄까 좀 불안한 구석이 많은 그런 쪽이다. 그러니까 저평가는 저평가인데 근데 그 중에 몇몇 은행들은 다시 살아나겠죠. 자,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뺏었다. 그 얘기하면서 다우지수 이렇게 올랐습니다. 현재 모양 보면은 정말 엽기적인 급반등이죠. 자, 엽기적인 급반등. 그래서 정말 올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 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올 수 없는 자리라는 얘기는 길게 봐서는 다우지수가 지금 충분히 여기까지 와도 괜찮아요. 길게 봐서는. 다만 조정을 받을 때 이게 너무 급하게 조정받았다는 거죠. 급하게 조정받았기 때문에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왔다면 뭐 필히 반등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워낙 오랫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뭐 10년 상승했는데 이 정도 뭐 조정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게 한 6,000포인트부터 해서 30,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는데 너무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은 필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미국 증시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내려올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나스닥 마찬가지죠. 이렇게 급하게 내려올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이다. 반등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나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올라간다. 글쎄 그것은 좀 보자.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은 이제 좀 길게 좀 조정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너무 지금 안 올랐어요. 너무 안 올랐어. 그래서 돈들이 아마도 이번 사태가 지나고 나면 돈들이 아마 뉴욕을 빠져나와서 아시아 이머징으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어떤 그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아시아 이머징이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너무 저평가됐다. 일본도 그렇고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기만 생긴다면 돈들이 미국을 빠져나와서 왜냐하면 미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너무 오래 올라가지고 고평가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으로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계속 물어보시다시피 금요일날 몰빵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 무조건 먹죠. 무조건 먹습니다. 금요일날 몰빵하신 분은 무조건 먹어요. 100%. 예, 100% 먹습니다. 왜 100% 먹냐 하면은,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식이란 뭡니까? 현명한 판단으로 먹는 거든. 현명한 판단. 예, 현명한 판단을 먹은 거예요. 현명한 판단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 이게 주식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금요일날도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장중에 문자 보내드리고, 장 마감에 또 제가 이제, 우리 신루타 방송에서 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문자도 보내드리고, 절대 몰빵의 시점? 네. 절대 몰빵의 시점.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요. 1, 2, 3도 그렇고, 단기간에 워낙 급락이었고,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해, 100년에. 제가,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3%로 끝났는데, 이게 1%까지 왔어요, 1%. 여기 1%. 등락 비율이, 코스닥은 0. 몇 %까지 왔어. 등락 비율이 말이죠. 그래서는 1%였는데, 1%까지 갔었고,
코스닥은 0%까지 갔어요. 0%.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예. 뭐라다? 세상에 이런 치킨은 없단가? 이런 갈비는 없단가? 뭐 그런, 옛날에 저게 있었죠. 세상에 등락 비율이 1% 이하로 0%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경우는 없고, 그런 거는 무조건 먹는 겁니다. 무조건 먹는 거. 그 전날 목요일날 샀더라도 뭐 무조건 먹는 그 위치인데, 금요일날은 정말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 그냥 사면은. 그래서 일단 주초에 좀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 예, 급반등이 나올 겁니다. 급반등이 나오는데, 예. 이게 아주 급반등이 나오는데, 1950 정도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2000까지 올라갈지, 단기로 말입니다. 단기로. 단기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뉴욕 시장이 이제 올라간 게, 지금 뉴욕이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9% 올라갔잖아요, 9%. 9% 올라갔는데, 한국 시장이 9% 올라가면, 여기서, 1771에서, 그럼 1930이거든요, 1930. 그러니까, 뉴욕이 올라간 것만큼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930에서 2000포인트 요 구간까지 올라갈 거예요. 단기로. 그게 이제 월요일날 이만큼 올라갈지 아니면은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은 월화 구간에 대략 이 정도까지, 이 정도 2000포인트 근접까지는 한번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등락할 겁니다. 등락하면서, 왜냐면 이제 유럽도, 지금 이탈리아의 사태가 아주 심상치 않잖아요. 3000명이 증가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저녁 내일 가면서 이탈리아가 3000명 증가해서 이제 얼마큼 줄어드느냐가 문제예요. 줄어드느냐. 3000명 증가해서 요게 예를 들어서 1500명 증가로 이렇게 좀 줄어들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심리적 안심을 줄 거예요. 아니, 유럽도 저렇게 한번 휙 난리쳤다가 휙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란 말이죠. 지금 3000명이 넘어갔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잠시만요. 인터넷을 한번 켜야겠다. 자, 인터넷을 켜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뭐 다 아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봐서 요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코로나에 대한 예측은 제가 거의 정확하죠. 코로나에 대한 예측은 대한민국 코로나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거는 제가 거의 확실하게 맞췄죠. 대한민국 코로나, 결국은 100명 밑으로 70명대 나올 거다 그랬는데, 한국 70명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코로나의 진행은 어떤 사람들은 4월달까지 참고를 할 거다 그랬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 약간 한 2, 3일, 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나왔지만,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쯤에, 지난 주말쯤에 100명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랬잖아요. 100명 밑으로. 근데 이번 일요일날 하루 늦게 나왔나요? 일요일날 76명 나왔잖아요. 하루 늦게 나왔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실제로 코로나의 진행 과정을 500명에서 400명, 300명, 200명, 그 다음에 100명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차례로 이번 주말에는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100명 이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죠. 한국에, 대한민국에. TV 뉴스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9시 KBS 뉴스도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좀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공익방송이 아니니까, KBS 같은 공익방송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과감하게 제가 예측한 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종식은 다음 주말이면 거의 종식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금 중국이 15명 되면 이제 거의 종식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이 다음 주말이면, 그러니까, 20한 7일, 그러니까 3월 말게 되면은 10명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10명 이하로.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뭐 다음 주말쯤 돼보세요. 10명 이하로 뭐 7명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식당에 손님으로 넘쳐납니다. 7명 이하 떨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돼가지고 4월달 초 벚꽃 필 때 되면은 또 뭐 벚꽃 나들이 또 한국 사람 싹 잊어버리잖아요. 예. 싹 잊어버리고 또 이제 벚꽃, 구경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많이 좀 좋아질 것이고, 주식시장 말고 식당, 술집, 그리고 그 다음 주쯤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이제 22일이죠. 21일. 다음 주말에 28일, 3월 28일쯤 되면은 정말 완전히 확 바뀔 겁니다. 지금하고. 그리고 4월달로 넘어가면은 그야말로 코로나는 싹 잊어버렸어. 예. 싹 잊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4월 초에 아마 이제 개학을 할 것 같은데, 학생들. 그때 되면은 이제 거의 코로나는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말고 이 이제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여기가 이제 그 주 관심이 되겠죠. 이번 주는 그래서 이탈리아가 조금씩 약해지고 말이죠. 이탈리아가 이제 내일 정도에 사람이 2,000명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북한산에서 사람들 많이 왔죠.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금요일날 보니까 이제 토요일날 이제 식당에 손님들이 꽤 넘쳤대요. 아주 뭐 많이 넘친 건 아닌데 꽤 넘쳤대. 다음 주 토요일 되면은 이제 많이 넘칠 거예요. 많이 넘치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말하고 이번 주말이 이제 21일이잖아요. 21일. 그러니까 3월 20일만 되더라도 이제는 정말 본 분위기 날 거야. 그러니까 3월 27일 되면 완전히 이제 본 분위기 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만 꼭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세상 만사 모든 걸 다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우를 좋아하는 이유가 여우가 과감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 생각과는 좀 다르죠. 기존의 사람들의 그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KBS에서, MBC에서 이런 이제 조금 이제 공영기관이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가감 없이 그냥 저 생각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게 예측했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방송에 나와서는 그렇게 못하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방송에 나가서도 과감하게 얘기했죠. 과감하게. 제가 볼 때는 확 줄어든다. 예. 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오늘 76명 나왔는데, 이제 두 자릿수 나왔는데, 아마도 이번 주말쯤 되면, 이번 주말, 3월 한 20일께 지나면은, 한 자릿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 자릿수도 가능하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아마도 내일 모레쯤 되면 이게 3,000명에서 2,00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대신에 지금 독일이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독일 1,000명 넘어간 것은 대한민국이 800명이 최고였는데 1,000명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1,100명이잖아요. 프랑스가 지금 800명인데 지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좀 창궐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궐하기 시작하고. 미국이 지금 700명이 됐거든요. 미국은 아마 이번 주말쯤 돼가지고 미국은 상당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심 관심이 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도 한국 증시도 좀 등락을 할 거예요. 등락을. 왜냐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 대유행 때문에, 그죠? 미국, 유럽 대유행 때문에 한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아마. 미국이 또 대유행이 되면은 또 뭐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동성이 있다. 예, 그 변동성이 좀 있다. 그것도 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루 달러 이게 막 매매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월화 구간이야 뭐 잘 올라가겠죠. 잘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 목, 금, 토로 가면서 좀 등락은 있을 것이다는 얘기죠. 등락이 있을 건데 결국엔 원위치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원위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존버 전략이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 시스템의 붕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북주 그런 개념 보시면 되겠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 아마도 이번에 대북주도 같이 내렸잖아요. 아마도 글쎄 뭐 트럼프하고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이제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북한이 말이죠.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외친 이유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대안. 그 대안은 뭐냐면 관광이었단 말이죠. 관광. 마이웨이 대안 관광. 근데 김정은 생각으로는 이제 그래 우리 관광으로 해가지고 좀 버텨보자. 시간 좀 벌어보자 이런 거의 생각이었는데 이 관광이 지금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이게 그죠? 코로나 직격탄 맞아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야.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이가 지금 상당히 좀 똥줄 살 거예요. 똥줄. 최고 존엄한테 똥점이라 똥줄이라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김정은이가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쪼달릴 거야. 쪼달릴 거.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뭔가 좀 크게 제의를 하지 않았겠냐. 응? 제의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좋아질 게 많습니다. 우리가 외교는 참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도 등을 안 졌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별로 등진 데 없죠. 일본한테만 약간 좀 우리가 워낙 일본한테 우리가 좀 껄끄럽게 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좀 그렇게 했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뭐 잘해서 그래서 시진핑이 특별히 한국한테 고맙다라는 이제 그런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수출이 좀 풀려나가지 않겠어요? 수출이. 한국 수출의 최고 의존도가 높은 데가 중국 아닙니까? 수출의 20%가 중국이야. 20%. 10%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는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우리가 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납품기업이다. 납품기업이다. 현대차 납품기업이다 그러면은 현대차한테 잘 보여야지 현대차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죠. 아무리 우리 제품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납품기업 현대차라면 현대차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납품기업인데, 우리 제품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제품 뛰어나니까 현대차가 우리 걸 갖다 써야 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대차하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불정책, 사불정책, 요거가 빨리 해지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잘 풀려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워낙 초급락 상태에서 반등하니까 좀 지켜봐야죠. 그죠? 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아까 카카오하고 이제 은행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여러분한테, 어쨌든 이번 이제 내일부터 반등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쭉 올랐을 때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팔아주는 건 괜찮아요. 그쵸? 팔아주는 건 괜찮아요. 내일 모레 한번 팔아주는 거 좋은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팔 필요 없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 팔 필요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개념을 보시고, 지금 여러분, 아까 신한지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신한지주가 이게 주가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죠, 이게. 아니, 이게, 27,000원 갔던 게 2009년도야, 2009년도. 예. 2009년도에 27,000원이었어. 근데 지금도 2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2007년도, 9년도보다 안 좋냐? 아니죠. 아니죠. 무지하게 좋죠, 현재, 그 신한지주가 현재. 좋아요, 신한지주가. 뭐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뭐, 실적 보면 그렇죠. 실적 보면은, 뭐, 신한지주 실적. 좀 좋아요. 그냥 좋습니다. 뭐, 나쁜 게 없어. 여전히 말이죠, 여전히. 신한지주가 나쁜 게 뭐 있냐? 없어요. 여전히 5조의 이익을 내고 있어, 5조. 5조. 작년에도 아마 5조 정도 났을 겁니다. 그죠? 17년도에 3조, 18년도에 4조, 19년도에 5조, 5조.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주가는 왜 내려간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그냥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평가야. 예, 그냥 저평가 외에는 신한지주라는 게 왜 내려갔다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지금 이제 금융 빅뱅이 시작되고 있다, 빅뱅. 근데 그 금융 빅뱅에서 신한지주는 쫓기는 자. 카카오뱅크는 쫓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쫓는 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신한지주나 KB라든가 이런 데 어떤 악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쫓기는 자 입장.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악재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KB는 뭐야? 69,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얼마야? 이게 3만원까지 내려갔어. 이게 참,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야, 이게 2009년도, 2008년도, 야, 3만원. 이게 말이 돼요, 주가가? 이게, 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내려갔냐 하는 것은, 그것은 카카오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 때문에 그렇다. 카카오도 이번에 이제 어제 쭉 내려갔다가 올라왔죠? 카카오는 여러분이 뭐, 무조건 매수죠, 무조건. 이거 어제, 14만, 중간에, 14만 5천원까지 갔네요. 마이너스 9%까지 갔다 확 올라왔는데, 참, 이렇게 던지는 사람도 있어, 그죠? 장 초반에, 확 내려갔다가, 하다가 이제 쭉 올라왔는데. 카카오는 말이죠. 카카오는, 그동안의 카카오의, 작년도 카카오의 가장 큰 호재는 이제, 비즈보드, 그죠? 비즈보드 광고. 카카오, 카톡, 우리 메인 보드에, 카톡 보드에, 카톡 화면에 광고하는 거. 그거가 이제 초대박이 돼서 작년도 하루 5억이라고 그랬죠, 하루 5억. 올해는 뭐 심지어 10억 얘기도 하는데, 올해 한 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억. 예. 그러면 7억만 하더라도 300일만 하더라도 37, 22, 2100억이야. 그죠? 10억이면 3600억이야.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꽁돈이. 없던 거. 아무것도 없는 꽁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죠. 근데 올해는 이게 아니라, 올해는 이제 비즈보드 모멘텀이 아니라,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 그다음에 웹툰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의 급성장이 재료였어요. 그거하고 광고, 비즈보드.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아닙니다. 올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테크핀, 금융 플랫폼, 요게 이제 올해는 화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3년 만에 벌써 흑자전환이 됐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3년 만에 어떻게 흑자전환이 돼. 그리고 올해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작년 말에 오픈뱅킹 하면서 이 오픈뱅킹 하면서 이 송금 수수료가 10분의 1이 됐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재료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기본이고,
카카오페이 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간편결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고, 소위 종합자산관리, 요거가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셋업이 되는 거예요. 셋업. 예. 종합자산관리가 셋업이 돼요. 셋업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올해부터가 카카오뱅크가 페이가 금융산업을 공격해 들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당장 실적이 그러니까 수익이 나진 않을 거예요. 당장 카카오페이가. 근데 이제 엄청난 성장, 이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파괴적 혁신이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다는 거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 그 비교가, 적절한 비유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기차가 생겨가지고 기차가 마차를 대체할 때, 마차 계속 타고 다녔죠. 아주 오랫동안, 유사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이제 기원전 사람이죠. 기원전.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류가 말에다가 해가지고 마차를 탔잖아요. 마차를. 근데 이제 마차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좀 개선됐겠죠. 개선된 것은 뭐 바퀴 정도야. 바퀴를 쇠로 만들었거나 뭐 그런 정도만 개선이 된 거죠. 바퀴. 그 밖에 개선이 되는 것이 없이 거의 이제 인류가 한 2000년 이상을 갖다가 마차를 탔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차가 생겼어. 기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차는 사라지죠.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얘기를 할 때,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를 없앤다.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다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금융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제 기존 금융사하고 새로운 금융사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존 금융사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소위 상전이었죠. 상전. 옛날에 대우그룹이 날릴 때 대우그룹이 날렸던 이유는 뭡니까? 대출을 잘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땅만 사면 돼. 대출을 받으면 말이죠. 은행의 은행의 금리는 뭐 예를 들면 15% 정도야. 그런데 시중금리는 25% 정도야. 옛날에. 예. 은행 금리가 15%인데 시중금리는 25%야. 은행 금리는 8% 정도인데 시중금리는 15%야. 그냥 대출만 받으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은행 대출만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우그룹이 급성장하고, 뭐, 많은 우리 그룹들이 대출 잘 받아가지고 이제 급성장을 했던 거죠. 그런 것도 물론 있고, 물론 경영도 잘했겠죠. 대출 잘 받은 그룹이 다 뭐 급성장한 건 아니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 시대의 금융사. 지금 뭐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출하러 가면은, 뭐 대출받기 쉽지는 않죠.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아직도 좀 고압적인 게 남아 있을까요? 은행들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들이 이제는 상품 팔아먹게 한다. 상품 세일 경쟁을 펼친단 말이야. 상품 세일 경쟁을 펼친단 말이야. 앞으로는 그게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뭐 대출하고 예금과 대출 사이에 마진만 먹던 그런 이제 은행들이 과연 새로운 금융 시대, 상품을 갖다가 세일하는 그런 경쟁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리고 상품을 세일하려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데이터가 많죠. 그죠?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 데이터잖아. 다 데이터. 고객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뭐 P2P 이런 게 많이 이제 유행을 하죠. 요즘 P2P. 그런 걸 잘 몰라. 네. 그런 게 없단 말이죠. P2P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요런 그림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건데, 뭐가 이제, 뭐 증거단에 나온 그림인데, 한번 그림 잠시 보세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건데, 디지털 플랫폼. 근데,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 컨텐츠, 체인, 웹 서비스, 커머스, 스토어 이런 게 있는데, 구글은 이제 이런 형태죠. 구글은. 페이스북은 여기. 아마존은 다 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이제 에이전트와 컨텐츠만 있고, 네이버는 다 하고, 카카오는 웹 서비스만 빼고 나머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뭐냐? 중개 및 대리형 비즈니스다. 중개 대리. 예, 그래서 광고나 상품이나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중개도 포함되어 있다. 요 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1차, 2차 제작자, 벤더, 소비자 간에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 이게 이제 체인형이라는 거죠.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웹 서비스는 뭐냐는 건데,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하고 클라우드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게 웹 서비스다. 카카오는 그게 없죠. 웹 서비스가 없죠. 앞으로 하겠죠, 뭐. 이 웹 서비스에서 좀 날리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웹 서비스죠. 아마존의 웹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커머스와 스토어인데, 커머스라는 것은 페이를, 결제 기능을 같이 포함한 페이를, 전자상거래를 커머스라 그러고, 이거, 이제, 스토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이제, 인터파크 같은 그런 이제 스토어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플랫폼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모든 걸 다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좀 깊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좀 주가 내려왔을 때 요런 거 꼭 사놓으세요. 네이버나 카카오나.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기업, 또, 아시아를 접수하는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예요. 자, 그렇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좀 올라오긴 올라왔고, 뭐, 여러분들 생각에는 공매도 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공매도 금지는 그냥 하나의 어떤 촉매제?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런 걸 갖다 여기다 했으면은 별 영향이 없어. 효과가 없었어. 여기다 했을 때 별 시장 조성자 같은 별 필요 없어요. 여기다 했을 때 별 의미가 없어.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딱 이제 완전 바닥에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장이 내려갈 때는 아무리 정말로 내려갈 이유가 있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 조치를 갖다 빨리 내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일 때가 언제냐를 기다렸다가 대책을 내놨. 이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건 잘한 게 없고, 그 전에 이제 처음에 공매도 대책을 살짝 내놨잖아요. 그때는 사실 이게 대책 내놔봐야 뭐 먹히지도 않을 거라고 알았어요. 금융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대책 같지 않은 대책을 그냥 슬쩍 그냥 내놓은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할 때는 주식을 차트를 보고 얘기한 거죠. 이 정도면은 정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대책 내놓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 조선자니 뭐 이런 거 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매매 못하게 한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좋았다는 타이밍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정책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게 반대면 못해가지고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많이 내렸다는 거. 첫 번째, 급락이 심했다. 두 번째는 코로나가 곧 안정될 것이다. 코로나 곧 안정될 것이다라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가, 소비가, 머지않아 정상화될 것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한 것이지, 시장 조치가 옛날에 제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주식이 1000포인트 갔다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니까, 급락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급락을 시작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행의 발끈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전 종목 상한가. 제 기억에 그때는 상한가 폭이 한 4%였던 것 같아. 3일 동안. 근데 전 종목 상한가 3일 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또 쫙 내리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끝없이 내렸어요. 그래서 500포인트 갔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갔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한국은행이 발끈력을 동원해서 사겠다고 그랬는데도 3일 오르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원위치. 지금 뭐 공매도 금지했다고 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이렇게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과도하게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공매 금지니 무슨 시장 조성제 이런 거 예외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니고 그런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예. 지금 이제 반등하는 것은 그냥 원래 그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역사는 원래의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정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역사는 정해진 길로 가는 겁니다. 정해진 길. 그러니까 그 역사의 선두에 선 사람이 이름을 날리죠. 이름을 날리기는 하지만, 근데 그 역사를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은 그 선두에 선 어떤 장군이나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수 대중이에요. 다수 대중. 다수 대중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데 돼 있으면, 그게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거고요. 다수 이제 대중이 나태해졌어.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하고 필리핀 경제하고 비교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어요?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각국에서 뭐 한국의 코로나 방어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이제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지, 그거 무슨 뭐 정책을 갖다가 누가 뭐 잘 내놨다고 그게 뭐 반전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경제를,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아무리 잘하거나 아무리 못하거나 해가지고 경제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세계 경제에 따라 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무역 중심의 나라 국가라서 미국, 중국이 좋아지면은 그게 따라서 좋아지고 나빠지면 따라 나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진짜 부패해가지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뭐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망가지겠죠. 옛날에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처럼. 이게 완전히 그 동양의 흑진주라고 했던 필리핀이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부패했던 마르코스와 그의 아내 이멜다, 이 영향이 컸죠. 이멜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 이런 게 이제 문제지. 부패가 문제지, 부패하지만 않는다면 정치는 뭐 그냥 잘 가요. 부패만 안 하면. 예, 정치는 그냥 부패만 안 하면 돼. 부패하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뭘 끌고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밤에 예, 유튜브 방송 하는데 10시부터예요. 10시부터 11시까지 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잘 보시고 방송 잘 보시라는 거죠. 방송 잘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시향방송 많이 여러분한테 강조하잖아요. 시향방송 많이 강조하는데 시향방송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좀 가격이 싸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시향방송 여러분이 이제 가입하기 쉬우니까 가입하기 그냥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강조드리죠. 가입하기 편하다. 그러니까 한번 가입해보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예. 가입하기 편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돼 있구나. 네. 그 가격이 싸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예. 카카오로 돈 벌었습니까?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에 여우하면 카카오를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카카오는 그냥 들고 가세요. 무조건 빠지면 무조건 사 그냥. 예. 그렇죠. 카카오는 신루타 대표적인 종목이죠. 신루타 대표 종목.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돈을 편안하게 벌려면 요의 시향방송 이거 싸잖아요. 3개월에 33만원이잖아. 이 가입하셔가지고 카카오를 비롯한 몇 종목 들고 계속 가세요. 그러면 그게 돈 버는 겁니다. 안심도 되고 뭐 무슨 저 쫓아다닌다 돈 돼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또 이제 종목들은 좀 드리는데 매매하는 종목 드리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카카오를 일단 중심 잡아놓고 쭉 가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해요. 흔들리는 마음들. 한번 좋은 종목은 팔고 나면 다시 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팔고 또 금방 사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그렇게 못해. 그래서 저한테 한 달에 11만원이잖아요 이게. 요거 해가지고 가입하시라는 겁니다. 한 달에 11만원이니까 석 달에 33만원 얼마나 좋아요. 아니, 한 달 가입해도 좋고 한 달 가입해도 좋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꾸준하게 그냥 흔들리지 않게 그죠? 흔들리지 않고 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종목을 딱 좋은 종목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아주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돈 법니다. 제가 저처럼 이렇게 존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존버. 예? 그냥 버텨. 왜 팔라고 그래? 그냥 버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걱정 그걸 갖다가 한 달에 11만원으로 제가 싹 치유해 주는 거죠. 치유. 의사입니다. 의사. 주식 투자 의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 좀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맨날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꼭 유튜브에 구독 눌러놓으세요. 유튜브에 구독 눌러놓으셔요. 유튜브에 구독 눌러놓으시고 유튜브에 제가 하루에 3번 녹화를 해요. 3번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8시 또 점심 12시 그리고 저녁 10시 3번 녹화를 하니까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이 도움 될 거예요. 구체적인 종목은 요 가격 싼 거 한 달에 11만원짜리 요 가입해 가지고 돈 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깊은 밤 좋은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 놀라면 안 됩니다. 놀라면 주식 투자하면서 놀라면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 제가 강감찬하고 을지문덕 얘기했죠. 강감찬과 을지문덕은 계속 저걸 갖다 피곤하게 만들었다가 저기 지쳐서 도망갈 때 그때 공격해서 몰살해 버린다. 강감찬과 을지문덕이 그렇게 유명한 자금이 됐던 이유는 계속 저걸 괴롭혀 가지고 피곤하게 지치게 만든 다음에 저기 도망갈 때 그때 가가지고 일단 몰빵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 몰살을 시켜버린다. 이게 이제 강감찬하고 을지문덕 장군이 명장이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몰살을 시켰더니 아예 수나라가 망해버렸죠. 중국의 수나라가. 예, 수문제 수양제 그죠? 수나라가 나라 하나가 망해버렸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비싼 거 요거는 비싼 거 132만원짜리는 요거는 장중방송 들어가는 거예요. 장중방송. 예, 장중방송 들어가는 거. 요 이제 시향방송은 이제
아침에만 합니다. 아침에만.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예, 그까지만. 8시 10분부터 9시까지. 그 차이에요. 석 달에 33만원인데, 요거는 그렇고, 밑에 있는 132만원은 두 달에 132만원인데, 요거는 장중방송 하는 거고요. 장중방송.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녹화한 거 유튜브에 바로 올려놓을게요.